안녕하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김용범 책임 매니저입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은 항만 물류와 인프라의 연계입니다. 제목은 좀 그럴싸하게 잡기는 했지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제 항만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물류와 서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빌딩은 불꽃타워라고 하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빌딩입니다. 저는 이 빌딩을 시공 중에 4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 면담도 한 차례 했는데 정육면체 빌딩이 아닌 다양한 곡선을 가진 빌딩이라서 가장 어려울 공종이 아마 철골조 공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현장 소장은 창호공사, 즉 유리 발주와 시공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개의 유리도 같은 게 없고 1만 장이 넘는 유리 중에 같은 규격이 단 한 장도 없는 특이한 빌딩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빌딩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 빌딩은 설계자의 의도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빌딩이 모든 각도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육면체 빌딩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금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항만 분야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항만을 EPC로 수주를 하고 현장 소장으로서 수행 경험까지 가지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3년 정도 해외 항만 PPP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만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는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앙부에 항만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저희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당 항만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각 분야에서 교집합 부분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고 각자 담당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이 현재의 현황이라면 앞으로는 우측 하단처럼 설계, 시공, 기자재 공급, 선사 및 항만 운영사, 물류기업, 금융기관과의 컨센서스를 좀 넓히고 교집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만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로는 시공 외 물류 및 금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프로젝트의 실현은 이게 경제성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의 자금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유치를 하든 간에 끝내 이제 돈이 모여야 사업을 현실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이 모이려면 물동량 확보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정책의 중요성도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서는 정책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위례지구의 태양광 설치 현황입니다. 위례지구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송파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시, 그 다음에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거리에서 3개가 분기되는 지점에 가보시면 태양광이 지방세로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방세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진 우측 상단에 보시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운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보실 수 있고 하부에 있는 사진은 설치율이 거의 100%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예상 회수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민자사업, 해외에서 PPP 사업 유경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도 재무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경제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약 15년 동안 항만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국가 내에서 여러 차례 FS 지원 사업이 있었음에도 타당성 조사의 질적 향상은 다소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당장 배부르진 않겠지만 단계별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재무 및 법률 부분은 만약에 한 번 그 국가에서 하게 되면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중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적층 방식으로 이제 축적 효과가 발생하듯이 FS 타당성 조사도 수행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초기 스크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항만 프로젝트 수주 영업을 추진하면서 준설 매립을 수반한 인공섬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계략 공사비를 검토해보면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략적으로는 평방미터당 약 2,000불에 가까운 원가가 투입이 되어야만 매립 및 연약 지반 처리, 부지 조성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즉 인근 토지 가격이 약 3,000불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국가와 도시 인근에서는 인공섬의 경제적 및 재무성이 좀 불량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항만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가능한지 초기에 스크리닝을 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물동량 확보가 키워드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근 경쟁 노선 대비 물동량 운송에 있어서 단가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경쟁력은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만은 특징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인프라 시설이라서 물동량 보증 없이 주로 BOT 형태로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사업 실현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총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 및 발주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것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및 발주처로부터 받아내야 할 개런티는 물동량이 아니라 인접 경쟁 항만 추진 금지 등 방향성이 좀 다르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뜬금없이 좀 PSA하고 DP 월드의 실적을 보여드린 사유는 항만 공정이 다소 하이 리스크이긴 하지만 하이 리턴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PSA는 영업이익이 약 33%, DP 월드는 약 25%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또 하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금융을 주선하거나 하는 거를 다 감안을 했는데요. 경쟁 항만 및 인접 항만에 대비해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항만과 관련해서는 경쟁 항만 또는 경쟁 노선에 대비해서 경쟁력 확보가 어떤 면에서 가능한지 일목요연하게 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타당성 조사에 좀 반영이 된다면 투자를 결정할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수행되는 타당성 조사에 좀 미흡하거나 좀 부족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항만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 분석, 그다음에 주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항만의 입지 아니면 해외에서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논리적인 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겨우 좀 단순하고 단편적인 타당성 조사나 스와트 분석을 좀 넘어서서 논리 그 트리를 활용을 하여 누구나 보고서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하고 제언사항으로 3페이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소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몇 년 전에 베트남 항만 사업 참여 이슈가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사별로 검토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선사를 방문하여 어드바이스를 받아본 결과 항만 설계사와 건설사 간에 논의되어 선정된 항만 입지가 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리적 입지 검토 외 통관 및 관세 및 각종 인접한 인프라, 도로, 철도, 그리고 전력 등을 검토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항만 프로젝트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 MI라고 불리는 마켓 인텔리전스, 지역 국가별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에서 의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IM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국가 정보도 MI 같은 경우도 왼쪽 그림과 같이 지리적인 정보가 입체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물류 수송 원가,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3, 4년 전에 해수부 행사에서 발표가 되었던 자료인데요. 일본 동안 쪽에서 미국 LA 롱비치까지 거리가 8,000km이고 부산항에서는 9,000km가 넘습니다.
육상에서도 1,000km의 차이는 크지만 해상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대비해서 부산항에서 수출을 할 경우에 원가는 한 절반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설계사나 건설사에서 입지를 하는 것보다는 물류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거를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가볍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타당성조사 회의 시에 물동량 산정 시 거시적 경제 지표를 스터디한 후에 회계 분석이나 곰페르츠 모델들을 적용해서 물동량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회사 거를 언급하기는 그렇고 제가 속한 현대차 그룹의 예를 들면 해외 자동차 수출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이 증가할수록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생산 기지가 더욱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천정을 뚫고 물류가 반드시 이제 증가한다고 이렇게 수식상으로만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현실에 대해서 조금 건설사나 설계사와 조금 협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안 사항은 저는 항만 입지 선정이나 해외에서 항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올바르면 언젠가 반드시 양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홀인원이 골프 실력 담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층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복된 사업 참여를 추진을 한다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양호한 결과를 도출해서 해외에서 항만 사업을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반드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금융권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로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입니다. 항만으로 물동량 운송 시에는 단위 무게당 항공 대비해서 1%, 반대로 해상 운송 물동량에 대비해서는 항공 운송 시에 정확하게 탄소 배출량이 8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트럭 운송 대비해서도 해상 운송 탄소 배출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해운 시장은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수소 항만 관련해서 회의나 뭐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좀 최근 분위기는 좀 소극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단일 항만 중심으로 우리 항만만 탄소 배출을 제로화를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최종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소 경제를 가게 될 경우에 사실 항만의 역할은 탄소 중립의 역할이 아니라 탄소 공급을 할 수 있는 탄소 공급 기지 역할 및 그다음에 탄소 물류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게 아마 항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결국 액화 수소로 옮기는 데 있어서 탄소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